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찍은 영상을 한번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매미 소리도 좀 들어갔고. 좀 더 깔끔하게, 또록또록하게 말을 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이 잘 제작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국어 B인데요. 국어 B는, 7단원입니다. 7단원의 25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원명이요. 국어의 변화하는 국어라는 단원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7-2를 공부할 겁니다. 앞에는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지식마당 251페이지부터 진도를 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1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선생님이 여기 별표 쳐놓은 부분 있죠. 주요 역사적 사실. 어, 국어사에서 시대 구분을 할 때, 주요 역사적 사실, 이걸 기준으로 시대 구분이 됩니다.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이렇게 나누는데, 고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로, 구분되는 그 기준이 고려의 건국입니다. 연도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가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나뉘는데요. 이것의 기준이 훈민정음 장제입니다. 이것은 연도를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1443년. 그리고 보통 국어 선생님들은 수업하실 때 여기다가 이제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종년을 씁니다. 그래서 세종 25년 먼저 창제를 했고, 그다음에 반포는 3년 동안 이제 훈민정음을 계속 어, 비밀로 유지해 오다가 국가 기밀로 유지해 오다가 3년 뒤인 세종 28년, 그러니까 1446년에 반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요 역사적 사실이 창제를 기준으로 잡아서 1443년에 국민정음 창제 기준으로 해서 전기 중세, 후기 중세 이렇게 구분됩니다. 전기 중세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고려 건국에서 우리 유추할 수 있듯이 전기 중세 국어는 그냥 고려어구나, 고려 시대 때 언어구나, 고려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려 시대 때의 언어다. 그 다음에 후기 중세 국어가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중세 국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면 됩니다. 중세 국어. 그리고 15, 16세기에 해당하는 요 시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세 국어다. 그다음 17, 19세기까지 17, 18, 19 이렇게 되죠. 15, 16 둘이고 17, 18, 19 이렇게 19세기라고 보통 하면은 19세기긴 한데 1800 몇 년 이런 게 19세기잖아요. 17, 18, 19세기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 1592년 임진왜란 그리고 병조호란 어, 이걸 같이 합쳐서 외란과 호란을 합쳐서 보통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1590년 이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병조호란까지 넣어서 1592년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근대 국어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7, 18, 19세기 근대 국어. 그다음에 1894년 가보게요. 가보게요. 현대 국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와서요. 국어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죠. 국어의 변화에서 뭐 요주아리 조절이 되게 내용이 많은데 간단히 선생님 줄거놓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옛말에 가잘인데요. 가잘이 가을로 변화했는가 하면, 참고로 여기 이 세모 같은 거 있죠. 요 세모. 이 세모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반치음, 가잘. 약간 느끼한 지읒 소리가 나요. 예, 가잘, 이렇게. 가을로, 음가를 소실해서 그냥 가을, 이렇게 된 거죠. 변했고 어리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리다 원래 어리석다 풀리시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 영으로 의미가 변화했죠. 그다음 한국어의 위상과 발전을 한번 봅시다. 자, 한국어는 8천만 명 8천 명이 아니 8천만 명 북한까지 합친 거 그리고 이제
대외동포. 아, 그렇죠. 예. 이거보다 더 되죠. 이게 이제 책이 제작됐을 때가 한 2014, 15년 정도 같아요. 뭐 지금으로부터도 한 7년 정도. 그래서 8천만 명이 그때 기준으로 발매한 8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된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된다. 특히 우리 대중가요들이 인기가 막 그다음에 뭐 대중문화 그러니까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도 다 한류가 확산되면서 푸드, K 푸드, 뭐 K 뭐 하는 거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세계화 시대가 바야흐로 이제 드디어 다가왔고 여러분들이 미래 그 고래, 마음속의 고래를 꿈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국어를 배우는 것도 큰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길 쪽으로 더 생각해보고 꿈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효과적인 한국의 보급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할 때는 이제 한국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먼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어는 물론 우리 국어, national language의 동의어로, national의 의미로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국어, 일본어와 같이 외국의 여러 언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어를 객관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뭐 국어 국문학과를 지나게 되면은 이때는 내셔널의 의미인 거고요.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런 전공을 하고 싶으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뭐 이런 전공이 따로 개설된 학과들이 있어요. 대학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셔야 완전 다르진 않은데 같은 맥락인데 좀 더 실용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국어국문학과를 가면 우리 우리 국어 선생님이 국어국문학과 나왔는데요. 국어국문학과 문학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말과 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보급 정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국어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리말의 변천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말의 역사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 역사적 시대의 변화와 기회를 같이 합니다.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로 이렇게 크게 넷으로 구분합니다. 자, 먼저 고대국어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어를 나눠서 북방 부역의 언어, 백제 신라어는 남방 한계 언어, 우리 우리 민족 남방 한계 언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 후에 경주어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도 사투리가 경상남북도 사투리가 당시에 고대국어의 표준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세국으로 넘어오면은 고려의 건국, 개성 중심의 언어. 개성어는 어떤 사투리가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북한이니까. 개성 중심으로 그 당시에 이제 표준어가 형성이 되고요. 신라어의 계승, 그 다음에 고구려어의, 가까운 고구려의 흔적들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전기 중세 국어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뭐 선생님도 국문학과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고 한 이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후기 중세 국어에 해당하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이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배울 정도로 아주 많은 내용들을 국문학과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조선의 건국, 현재 서울 중심의 언어로 지금까지 표준어가
이 서울 중심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죠. 그다음 근대 국어는요. 17세기부터 의문, 어휘, 문법에서 기존 국어와 차별을 둔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때 의문, 어휘, 문법에서 기존 국어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 체계도 변하고요. 여러 문법 현상들이 쇠퇴와 형성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현대 국어는 지금 여러분이 쓰는 그런 언어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252페이지 넘어가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비교하여 국어 변화의 양상을 탐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원문이 먼저 여기 실려 있는데요. 이 원문 딱 보니까 답답하죠. 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 제재는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계략적으로 비교하여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한 겁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인데 이 어제는 yesterday가 아닙니다. 어가 임금, 제는 만들다. 세종 임금이 직접 만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 훈민정음 이런 뜻이에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국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한글 창제의 뜻을 담은 그림과 동시에 중세국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학습자료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국어의 이 변화를 배우는데요. 국어사의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학습하는 것이 사실은 학습 목표는 아닙니다.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의 양상을 계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이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은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동아고등학교의 이 지필고사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요. 앞으로 선생님이 제공할 이런 여러 수업들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꼼꼼하게 물어보고 또 하나씩 외워나가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겁나죠. 자세하게.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좀 세종 어제 훈민정음 딱 하나만 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은요 월인석보라고 하는 1459년에 제작된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서강대가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모교입니다. 이 서강대학교에 월인석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생님도 학부생 때 가서 찾아봤는데요. 딱 그 보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만질 수는 없어요.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전시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창제 동기를 밝히고 있는 어제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어제는 임금이 만든 그 서문이다. 임금이 이제 글을 쓰면 우리 보통 책 보면 맨 앞에 저자의 그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런 서문인 거예요. 어지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어지. 임금이 내린 지령이다. 뭐 이런 어지. 지시 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썼다. 뭐 이런 거죠. 세종 25년에 완성된 훈민정. 아까 선생님 말했죠. 세종 25년 3년 뒤 28년에 반포했다. 1446년 완성된 훈민정은 해례본에 실려 있는 한문으로 된 서문. 왜 여기 한문으로 돼 있을까요? 훈민정음 실컷 만들어 놓고. 당연히 한문으로 써야 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영어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된 글을 그냥 쓰면은 쓸 수가 없죠.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씁니까? 한국어로 영어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새로운 글자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이 글자 체계를 설명하려면 당시인 글자 체계인
한문으로 글을 써야겠죠. 의 서문을 언해가 이제 훈민정음으로 풀어 쓴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자, 요거는요. 진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는 아니고 수행평가라는 이름은 없었고, 아무튼 요거를 외우게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하나 틀릴 때마다 곤나가면서 맞아가면서 외웠었던, 이거 외우면은 우리 랩 가사처럼 이거 멋지게 외우면은 멋있어요. 요거 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별로 안 길잖아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조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날로 숨에 뼈남기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들에 담겨 있는 어휘의 변화, 문법의 변화, 의문의 변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요거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들은 프린트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하나씩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전체적인 교과서의 맥락대로 여기서 교과서 맥락상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만 좀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문자의 현실이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는 어떤 현실인가요? 뜻이 뭐냐면은 여기 뜻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이 달라서 한자어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대 문자의 현실이죠. 우리 국어와 문자는 한자입니다. 서로 통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새 문자를 창제를 만들었다는 거다.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죠? 훈민정음 창제 동기, 애민정신, 실용정신 이런 거.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한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위해서 가엾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창조정신 만들었다. 모든 사람도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새 문자 창제의 목적이죠. 쉽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어린 속보에 실려 있다. 이 정도도 알아두고 더 할 말이 없네요. 네.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서 차근차근 보시죠. 자, 훈민정음 영상을 이렇게 보면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 차이점 한번 보세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세로로 썼다. 오른쪽에서 썼다. 그래서 한자가 먼저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음을 달았다. 자, 먼저 이 학생이 돋보기를 하나씩 볼까요? 중국의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동국정운이라는 책은요. 책 제목입니다. 세종 30년에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정리한 최초의 의문서입니다. 훈민정음을 28년에 반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글자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한자음들을 우리식으로 읽어야겠죠. 그걸 동국정운식. 동국은 여기서 우리나라를 말해요. 동국, 동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가 정운, 바르게 한자를 읽는 방법을 정리한 책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의문서입니다. 의문을 그러니까 읽는 발음을 말한 거니까 의문서인 거예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및 배경이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이 아니라 둥기기라고 있습니다. 둥기기라고 했는데 이게 동국 정운인식 표기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쫑고 이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쫑고 이거를 갖다가 그 당시 발음으로 듀기 우리 그 훈민정음으로 썼을 때는 요게 가장 비슷하게 쓴 거라는 거죠. 듀기. 그래서 이걸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옆에 찍힌 점은 방점이라고 합니다. 곁점이라고도 하는데요. 방점은 훈민정음의 표기법으로 중세국어 각 음절의 성조를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추가로 입성도 있습니다. 입성.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있기 때문에 사성점 이렇게 사성점 점을 말할 때는 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평성은 낮은 소리고요. 낮은 소리. 상성은 낮은 소리에서 거성은 높은 소리. 그리고 상성은 낮은 소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 소리가 상성입니다. 입성은 각 음운이 있는데요. 빨리 끝 낮추는 소리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네 가지 방점을 찍는다. 그다음에 이걸 네 가지가 있다. 이름이 거성, 입성, 거성, 입성, 그다음에 평성, 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성이 긴 소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 그 비분절 음운에서 현대국어에서 현대문법에서 이게 긴 소리잖아요. 눈, 밤 있잖아요. 긴 소리가 당시의 상성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장음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어떻게 읽는 걸지? 이 글자는 히읗 돼 있는데 이건 쌍히읗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한글의 옛 자모 히읗에 된 소리를 적는 자모인데요. 지금은 없죠. 혀다, 혀에와 같이 초성으로만 쓰였고 현재 쌍시옷이나 키읔, 쌍시옷과 키읔 음은 명백하게 다른데 어쨌든 이 비슷한 음의 값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보통 그냥 히읗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는 무슨 말일까? 전차는 까닭의 옛말입니다. 전차. 그거의 모습 이렇게 달랐다니. 예, 많이 다릅니다. 자, 학습활동으로 가볼게요. 1번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하며 중세국어 현대국어의 차이를 알아보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찾아봅시다. 자, 자음자. 자, 요런 것들이 다 지금 없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비읍, 시옷은 초성 기준. 종성에서는 현대국어에서도 쓰이고 있죠. 다음 모음자. 얘네들 지금 있다. 자, 가에 나타난 형태상의 변화와 관련된 의문의 변화를 나에서 찾아 연결해보자. 이르고저는 이르고자, 뜨들은 뜻을, 펴디는 펴지 이렇게 변화했는데, 자, 이르고자는 어두에서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앞에 니은이 탈락했다. 이게 두음 법칙이죠. 자, 지금 어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두라는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학기 때도 선생님이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 어두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맨 머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지금 니르고저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어두는 뭘까요? 네, 바로 니은입니다. 니은. 어두의 위치, 어두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위치. 그래서 니은이 바로 어두죠. 어두에서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 니은이 탈락하는 거니까 두음 법칙이죠. 네, 이해가죠? 그 다음에 뜻을은요. 어두 자음군이 대체로 된소리로 바뀌었다. 네, 어두 자음군이 대체로 된소리로 바뀝니다. 자, 어두 자음군 이름에 어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두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어두의 위치에 비읍, 디귿이 이렇게 나오면은 어두 자음군이죠.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단어의 첫머리가 어두입니다. 둘 또는 그 이상 자음의 연속체입니다. 자, 중세한국어식에는 어두개, 비읍개 자음군. 비읍개라는 건 비읍으로 시작하는 걸 말해요.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비읍, 지읒, 비읍, 티읕, 다 등 및 시옷, 니은과 같은 자음군. 시옷, 니은의 서만 쓰임이 있습니다.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근대한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비읍개 어두 자음군에 비읍이 탈락하고 시옷, 니은은 아래 아가 탈락하기 전 이전 형태인 시옷, 히, 사, 히, 사나 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두 자음군이 모두 사라지면서 현재는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가 1개로 줄었습니다. 자, 요 구기는 여러분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두 자음군이 옛날에 쓰였는데 지금은 1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읍개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시옷, 니은이
사용되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단어들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달라졌는지. 어리다, 어리석다, 나이가 적다, 말싸움, 남의 말을 높여 부르는 말. 의미의 축소죠. 어리다는 의미의 이동입니다. 이동, 축소, 놈은 사람, 남자를 낮게 잡아 이러는 말이 됐으니까 축소.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예쁘다를 예스럽게 이른다. 이동. 이렇게 되겠죠. 유형별 예시, 여기 별표. 자, 요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확대. 얘들을 알아야 되겠죠. 다리, 각, 다리. 사람이나 짐승의 유정성, 자질을 가지는 명사에만 붙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 이 유정성이라는 건 동물에만 붙었다는 겁니다. 상, 책상과 같이 이런 명사까지 사용되게 됐죠. 책상, 다리 이런 거요. 먹다. 구체적인 사물을 목적으로 한 동사인데 그 의미의 영역이 확대되어 생각, 마음 등 추상적인 명사까지도 사용됐죠. 영감. 옛날에 벼슬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남자 노인을 가르치는 말로 확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소, 짐승. 옛날에 생물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전체 가리키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축소된 거죠. 여위다, 마르다라는 의미와 수척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었어요. 근데 현대국으로 오면서 마르다는 의미를 잃어버려서 의미 영역이 축소되었죠. 여위다. 그 다음에 사랑하다. 사랑하다는 사랑하다와 생각하다. 생각할 사자잖아요. 생각하다의 의미도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다는 말만 남고 의미만 남고 생각하다에게 이 의미를 넘겨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영역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동입니다. 이동은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었죠. 어릴 유자, 유치원 할 때 유자입니다. 어리석을 우자고요. 어리다, 어여쁘다, 불쌍하다는 뜻에서 예쁘다, 아름답다로 바뀌었고요. 씩씩하다는 이동입니다. 장식하다, 장업하다는 뜻이었는데 씩씩하다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누구나 다 기본으로 이제 알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 4번. 다음 구역이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고 조사의 형태나 쓰임이 현대국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나란 말싸움이 우리나라의 말이 의로 바뀌었죠. 시옷이죠. 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는데 의, 시옷 등이 사용되었었어요. 의, 시옷 등.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어떨 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합시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관형격 조사. 지금은 관형격 조사라는 말, 이런 의미에 좀 주목하세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가 뭐냐면 의예요. 의. 뭐뭐의. 영어 오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식하는 말. 균기계 달아. 했는데 애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뭐죠? 비교같이 이렇게 여러가지 부사로 사용되어 있는 부사격 의미를 갖는 거. 지금은 와, 과, 이, 두고, 두곤, 나, 와, 예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과, 와, 과 이것만 남았죠. 그래서 중국과 달라, 뭐뭐와 달라서 이렇게 비교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비교의 의미, 부사격 조사다 이런 거. 달라를 수식하게 됩니다. 부사격 조사인 겁니다. 달라. 홀빼 있어도는 할 바가 있어도. 자, 모음 뒤에 이가 주격 조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홀빼 이게 뭐냐면 홀바 이거 여기를 바 플러스 이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음 뒤에 오는 이죠. 이가 주격 조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 가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공집합 이렇게가 있는데 요것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격조사의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입니다. 다음을 명사와 조사로 분석해보고 중세국어 시기의 표기법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알아보자. 말싸미, 놈이, 뜨들 했는데 말쌈 플러스 이, 놈 플러스 이, 뜻 플러스 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여러분 형태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형태소 분석. 플러스로 나타내는 거. 기본형 찾아서 각각의
각각의 그 품사에 해당하는 기본형들을 적어주는 거. 이거 형태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말산 플러스 이, 논 플러스 이, 뜻 플러스 을. 중세국어 표기법의 특징은 앞말의 받침을 뒷말에 이어 적는 방식을 사용하죠. 이어 적는 게 뭐냐면은 미음을 넘겨서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받침을 넘겨서. 그렇죠. 연음 현상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는 연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적기. 이어적기. 이거는 순우리말. 우리말이고요. 연철은 한자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끊어적기와 이어적기. 자, 끊어적기는 밥이 밥을과 같이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의 경계를 밝혀 적는 방식을 끊어적기. 그러니까 얘 밥이 어휘고 어휘 형태소고 을 이런 게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걸 밝혀서 적는 걸 끊어적기. 문헌상 16세기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끊어적기라고 하면 우리말이고 분철이라고 하면 똑같이 한자어인 겁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밥이 밥을과 같이 형태소 간의 경계를 밝히지 않고 앞말에 받침을 뒷말에 이어 적는 방식을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하죠. 15이 중세국어 때는 정기 말고 이 고려 때 말고 후기 중세국어 이때는 훈민정 창제 이후에는 이 이어적기, 연철이 공식적인 표기였어요. 표기 방법. 지금은 끊어적기가 공식적인 표기 방법이죠. 다음을 참고할 때 훈민정음 창제 국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추리해보자. 자, 훈민정음 관리 등용 시험의 과목이 되다. 한필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한 자는 먼저 훈민정음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다. 각 관하의 이화 시험에도 훈민정음 시험을 모두 보게 하여라. 세종 29년에 아예 공무원 시험에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과목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왕의 권력이 강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급 관리였을 거예요. 아마 그 이과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상급 관리 등용 시험은 아마 힘들었을지 싶어요. 네. 한글로 시조를 쓰다. 맷버들 가래에 꺾어. 이거 홍랑의 시조죠. 자, 이 시조는 홍랑이라고 하는 기생이니까 여자죠. 여자들도 한글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 남성 사대부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기존의 문자는 한자죠. 한자 생활은 남자 중심이었는데 사대부 중심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하급 관리 등용이니까 이때는 한글을 널리 보급, 하급 관리 등용하는 시험에 한글을 널리 보급과 사용하는 정책이 실행되었고 한글로 기록된 문학 작품으로서 공문 문학이 활발하게 창작되었고 한글 편지를 비롯하여 경전 번역서나 한국어 회화, 책, 음식 조리서 등 다양한 분야의 한글이 쓰이게 되었는데 여성이나 평민 등 문자 언어 생활에 소외되었던 문자 언어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고 권력을 나눠 갖게 된 권력의 수단이었던 이 글자 체계를 알므로써 평민들도 여성들도 권리의식이 성장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었던 거죠. 자, 이런 세종대왕의 그 마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선생님이 먼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부터 한번 보죠. 어떤 사회적 맥락의 변화가 이런 수치의 변화를 유도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과거 비교해서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외국과의 교류 활성화, 한자 중심의 인쇄물 감소 등 옛날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에 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많이 감소했죠. 사회의 변화가 국어의 변화와 직결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2005년, 14년도 옛날인데 세 마리 어종별 출현 비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은 먼저 뭘 봐야 할까요? 우리
통계 자료죠. 이 통계 자료. 가나다 이거군요. 이거부터 보죠. 1번부터 이제 보시면 한자어가 줄어들었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 보죠. 네, 2014년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해보자. 세 말의 어종 출현을 보면 2005년에는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 순서 출현 비율이 높았는데 한자어가 제일 많았고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외래어 순으로 2014년에는 외래어가 제일 많고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가 한자어 자체는 13% 많이 줄었네요. 지금은 더 줄었겠죠. 자, 중세국어 시기에 위와 같은 조세가 이루어졌다면 중세국어의 어휘는요. 고유어가 제일 많고요. 1250년 고유어가 제일 많고 한자어 34%,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몽고로, 특이하게 몽고로, 기타 이렇게 있네요. 현대국어에는 외래어 영역을 잘 쓰이지 않은 고유어가 등장한다. 온, 즈문, 가람, 미르. 온은 백이고요. 즈문은 천, 가람은 강이고요. 미르는 용입니다. 중국말은 한자어 및 부텨, 미륵과 같은 불교 용어들도 있었을 겁니다. 외래어 있는데 전기 중에서 몽골어에 관한 게 많았겠죠. 아무래도 고려는 이제 몽골이 강성할 때니까요. 관직 군사에 관한 어휘를 비롯하여 말과 매,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 몽골이 이 유목민족이니까 말과 매 이런 어휘들이 많겠죠. 가라말, 보라매, 수라 등이 몽골어라고 합니다. 여진어 어휘들도 있습니다. 투먼 이런 게 그 대표적인 얘기다. 후기 중세국어에는 한자어가 많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명나라에 대해서 그 교류가 이제 많아지면서 4대 정신으로 이제 많이 받아들이게 됐겠죠. 여기 보니까 특정한 때를 한번 잡아봐라.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 시기까지 한번 잡아보고 고려는 송, 거란, 여진, 몽골 주변 국가 아라비아와도 교류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삼국시대 이래로 한문을 사용하거나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이 문자 언어 생활에 이루어졌습니다. 15세기 훈민정음이 창제 반포되었다. 1, 2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어의 어휘 구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서로 다른 사회가 만날 때는 언어 접촉이 당연히 있고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외래어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새말에서 외래어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외래어의 중심으로 우리말의 어휘 구성이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어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문화자산의 우리말과 글을 지켜나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 봅시다. 이번에 가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한류의 역량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외국인의 인터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여주고 있고 10만 명을 넘어선다. 지금 더 많죠. 그 다음에 나는요 한국어 교육 관련 현황입니다. 통계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뉴스 보도고 보도 통계 자료. 통계 자료는 연도별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현황 자료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어 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각 대륙별 세종학당 설립 현황을 통해 한국어가 세계 각 지역에 널리 보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단은요 우리 글의 위상이라고 하는 신문 칼럼이네요. 신문 칼럼. 칼럼은 세로를 뜻해요. 영어로 기둥 이런 뜻이죠. 세로. 그러니까 세로를 이렇게 길게 쓰는 글을 신문 칼럼이라고 하고 보통 이 논설문이죠. 자, 이 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글날 즈음에서 신문에 발표된 그런 칼럼이고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나라 밖과는 달리 나라 안에서는 한글 파괴 현상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쉽고 정확하고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나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글의 위상이 높아진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경쟁력과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죠. 그래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 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말과 글을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우리말 교양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하의 글쓴이가 지적한 국어의 현실에 비추어 우리말과 글을 발전시킬 방안을 친구와 이야기해보자. 우리말과 글을 외국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한국어의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기 노리기에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가 아끼지 않으면 남에게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 좋은 말이네요. 네. 말과 글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이루는 바탕이면서 그 자체로 소유중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남용하거나 욕설이나 비속어 등 품위 없는 말을 사용하고 한글을 파괴하는 등 우리말과 글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말과 글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바르고 품위 있는 국어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번 다음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국어생활을 성찰해보자. 한글의 창제정신을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자, 이 간판이죠.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와 외래어를 섞어 쓴 잡지의 기사고요. 줄임말을 사용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어가 처한 문제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겠네요.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동 1의 경우에는 익히 접해본 주제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좀 도식적으로 접근하기가 쉽고요.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을 다각도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야겠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활동 2는요. 활동 2는 옳고 그름을 단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국어와 국어 생활을 대하는 자기 나름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몇 가지 해볼까요? 단어들 뭐 있나요? 혼밥, 갓밥, 갓밥 부분. 오늘 갓밥 가능한 부분. 오늘 혼밥 각, 각이 할만한 상황. 부들부들, 초성, 화가 난다는 의미. 6. 리얼 팩트, 리얼 이응 피읍티, 리얼 사실이라는 의미. 7번 레알의 초성, 인정 초성, 빼도박도, 빼밥, 따밥 각이네. 따로 밥을 먹는 일. 긍정적인 의견 궁금하네요. 한글 창제의 높은 뜻은 이해하지만 외국 상표나 외국 제품은 우리 것이 아닌 원어로 표기는 크게 잘못된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에 한글 외국인들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 한판 오히려 필요하다. 또한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통신 언어에서 줄임말 쓰는 것이 편리한 면이 있고 맞춤 어긴 표현 또한 그 나라의 일탈과 창의적 표현에서 온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크게 나쁘다 생각한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창의적인 표현 좋아요. 하지만 과도한 줄임말 빈번 사용되는 것은 상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현실이 마냥 창의적인 것만은 아니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네. 왜냐면 세종 훈민정음은 세종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잘 써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